네, 우리 시장 뉴욕장 훈풍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 배당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은행주 쇼핑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BNK 투자증권 김인 연구위원과 은행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의 방향성이 이제 명확해졌으니까 네. 은행주들이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은행주들 사이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두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네. 8월하고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코스피는 한 5% 정도 조정받은 반면에 은행주는 5%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미크론입니다. 사실 이제 11월 말에 발생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게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실제로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문제가 되면 이건 이제 주식시장의 문제지 은행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제 미국도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향후의 그 경기 전망에 대한 그러니까 그 경제 회복에 대한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국내외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테이퍼링이 아마 조기 종료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 정상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의 이제 수혜주로서 은행주가 계속적으로 유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런 종목들이 뭐 8%, 7%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12월 초부터 꾸준히 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은행주들의 랠리가 오는 것인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까? 우리가 연말하면은 우선 배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두 번째는 증가한 이익을 얼마나 주주들한테 나눠주느냐잖아요.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그 은행의 올해 순이익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약 3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4분기 때는 조금 뭐 둔화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왜냐하면 3분기까지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네. 비용을 좀 선반영하고 명태도 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YOY로 4분기 실적도 한 28%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이제 작년 그 전년 동기에 코로나 때문에 충당금을 많이 쌓았던 부분들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한 37%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어쨌든 국내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은행의 자본 보전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위에서 배당 성향을 20%까지 자제해라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예. 또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배당 성향도 24% 평균 2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한 25%, 26%, 지방은행들은 한 22%. 그러면 최대 이익에다가 배당 성향도 상향되니까 올해 평균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6%한 초중반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배당 시즌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배당주로서 은행주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한 24%, 배당 수익률 6.3% 정도 예상을 하신다 그랬는데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경기가 잘 안 좋았잖아요. 예. 은행이 뭘 해서 사업을 했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우선 첫 번째 이제 두 가지예요. 올해 이익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이자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자 이익은 결국은 마진, NIM하고 대출 성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진 자체는 사실 올해 그렇게 올해 마진이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 작년 3월하고 5월에 기준금리를 25bp, 50bp 인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NIM이 작년 그 하반기부터 이제 계속 쭉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통 금리가 움직이게 될 때 네. 대출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조달 금리는 나중에 움직여요. 예. 그러면 올해 그 이제 작년에 3월 달, 5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한 영향이 대출 금리가 먼저 빠졌고 그래서 NIM이 하락을 했어요. 네. 올해부터는 뭐였냐면 상반기까지 이제 조달 금리가 빠지면서 NIM이 좋아졌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8월하고 11월 기준금리가 인상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4분기 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진이 좋아졌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대출 성장이 경기가 안 좋은데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요에 대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었다는 부분이고 네. 코로나 발생하니까 정부가 기업 대출을 독려를 했어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올해도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네. 10%가 넘었거든요. 네. 올해도 지금 한 8%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Q도 좋고 P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 이익이 은행에서 그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이자 이익이 굉장히 크게 좋아졌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체나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높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올해 자체도 건전성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손 비용도 별로 많이 들지 않았고. 그 세 번째는 자회사도 괜찮았어요. 증권도 올해 최대 실적이고요. 네. 보험 쪽도 금리 턴하면서 좋아졌고요. 캐피탈도 좋고, 그러니까 자회사도 좋아졌고. 그래서 올해 약 그 37% 정도 이익이 증가하는 요인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은행주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제1금융권을 그렇죠. 중심으로 말씀 주시는 거고 그렇죠. 저축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 사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축은행에서 상장된 거는 푸른저축은행이라고 네. 없습니다. 네. 상장된 저축은행이 없고요. 예전에 이제 뭐 솔로몬이라든가 제일저축은행이라든가 이제 예전의 저축은행들은 그 2008년도 리먼 때 그 PF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은행들이 떠안았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2%대이기 네. 때문에 지금 은행 쪽의 평균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6% 이상이라면 예. 상당히 매력적으로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28일까지는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예. 가장 적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사야 되는 겁니까? 사실 배당은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통계적으로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8월 달에 배당주가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10월 달부터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근데 12월 날을 꼭 집어가지고 이때 배당주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주가라는 부분들이 변동이 많이 변동은 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진 12월 달에 은행주를 사는 부분들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손현정 앵커가 사실 어제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12월 중순에서 예. 28일 말기 사이에 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금리 인상기지 않습니까? 예. 금리 인상기고 그다음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지난해 부동산이 20% 정도 올랐다고 그러고 예, 예. 우리나라도 뭐 20%보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폭 올랐을 네. 것이고. 네. 근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서울 집값이 하락세 네. 문턱에 지금 들어섰다. 예, 예. 그러면 중국恒다 사태도 있고 예, 예. 우리 은행주들이 중국에 어느 정도 그 투자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다고 예, 보입니다만 예. 이런 부동산 관련돼서 결국은 만약에 경기가 좀 침하가 되면 네, 내년도 네.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착각하는 부분들이요. 제가 생각할 때 은행주는 내수주입니다. 사실 이제 그 글로벌리 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수급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주가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주 사고 수급적인 측면이지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다 국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쪽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 거고요. 다만 경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대출이든 뭐 가계 대출도 그렇고 기업 대출도 그렇고 대출 수요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출 수요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은행의 대출 성장이 좀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보수적으로 낮추는 부분들,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거지. 실제로 국내외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외 쪽에 어떤 그 뭐 중국이라든가 부동산 쪽하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카카오뱅크는 배당금 지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한 건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까? 카카오뱅크는 그 실적으로 평가받는 주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수급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3분기까지 실적이 1,680억이거든요. 네.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2,2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시총은 32조예요. 네. 그러면 퍼가 150배입니다. 네. PBR은 6배거든요. 은행하고 은행의 10배 이상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으로서는 이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제 수급인데 8월 상장하면서 그 MSCI나 또 네. 코스피 인덱스에 조기 편입됐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국민연금에서도 이제 비중을 이제 채워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수급에 대한 니즈들은 있었는데 지금 유동 주식 수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월 14일 날 락업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68%의 락업이 풀리는데 그때 락업이 풀릴 때 물론 대주주인 카카오는 이제 그 뭐 당연히 매각은 안 하겠지만 2대 주주인 한국금융지주라든가 KB 8% 갖고 있는 이제 KB금융 국민은행이라든가 이쪽이 어떻게 이제 매각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매각 시기를 조율할 거냐 이게 이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금융지주를 한번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금융지주가 지금 시총이 4.6조입니다. 네. 카카오뱅크를 27% 갖고 있어요. 지금 시총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만 8조가 넘습니다. 네. 올해 이익이 그 지금 3분기까지 1.3조 나왔거든요. 연간으로 보면 1.6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법 이익을 좀 빼고 나면 경상적으로 한국금융주주가 1.1조 정도의 이익이 나오는 애예요. 네. 그런데 카카오뱅크 지분 8조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 이익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아마 2월 4일 날 보면 카뱅보다는 한국금융지주의 어떤 주가 포인트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카카오뱅크처럼 핀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쟁 업체들 네.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네. 시중은행들과의 경쟁 상태에서 금리라든지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선은 이제 카카오뱅크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정부가 그 인터넷 전문행을 이제 승인해준 배경은 ICT입니다. 즉 IT랑 금융과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네. 두 번째는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중금리 대출 아직 카카오뱅크 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아직 활성화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 IT나 금융과의 어떤 그 결합을 통해서 뭔가 가치는 창출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은행의 그 이익하고 연결되느냐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스도 이제 결국 이제 그 허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들은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인터넷 은행이 은행들은 가만히냐?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혹시 이제 뭐 그 앱 해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그 뭐 거래를 해보시는지 온라인,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온라인 쪽의 어떤 그 금융 거래라 금융 시스템이 인터넷 전문은행만의 어떤 전유물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은행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은행들도 이쪽 부분 디지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유물이 아니라 경쟁은 보다 좀 격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경쟁이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이 아니라 기존 은행과의 경쟁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너무 차별화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이제 은행주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있는데 네.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뭐 아까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한 10% 정도 이제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금리 추이를 보면 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2020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됐잖아요. 그래서 NIM이 빠졌고요. 올해는 그 빠진 NIM, 그러니까 빠진 기준금리의 영향으로 조달금리가 빠지면서 NIM이 상승했다. 근데 8월,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요. 요거가 반영되는 거는 사실 4Q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때는 오히려 NIM이 플랫했고 4Q부터는 한 3bp 정도 그 전분기 대비해서 NIM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2월 달에 추가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 바뀌니까 1월에는 기준금리가 변동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2월에 하게 되고 그리고 하반기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하반기도 한두 차례 인상 얘기가 하거든요. 네. 결국 뭐냐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은행의 마진의 반영은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부터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4분기 때 이제부터 되고 이게 1분기까지 가고요. 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한 부분들은 상반기까지 가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상반기 때 또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하반기 때 추가 기준금리 인상하면 또 하반기 때까지 마진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그 금리 인상의 수혜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고 계속 내년까지는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주 탑픽 종목이 궁금한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는 우리금융지주가 한 7.1%, 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6.85% 정도 되거든요. 네. 뭐 그 외에도 배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탑픽 종목을 골라주실까요? 뭐 배당의 차별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뭐 1%포인트 정도 차이니까 네. 크지는 네. 않고요. 그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보면 금리 인상기에는 지방은행이 그 변동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보다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지방은행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지방은행 중에서도 이제 BNK 금융주를 추천하는 게 올해 이익이 약 한 78% 정도 그러니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PBR은 지금 0.3배입니다. 퍼는 3.3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한 6.7% 정도 예상을 해서 은행 전체적으로는 BNK 금융주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이제 우리금융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요. PER 기준으로는 3.7배, 그다음 PBR은 0.37배. 그리고 이제 정부 지분이 이제 매각되면서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제 해소돼서 우리금융 2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 좋은 종목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은행주 2022년 내년의 실적 전망도 궁금한데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죠? 우선 올해 아까 이건 이제 약 37% 정도 늘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37%로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좋아지는 게 뭐냐? 이자익은 여전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NIM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마진이 좋아진다는 부분들이 이자익에 반영돼서 이자익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면 비이자 쪽, 그러니까 자회사 쪽이요. 국내 경기가 뭐 회복되고 좋으면 모르겠지만 올해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비이자 쪽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은행의 그 이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익이 여전히 좋아지기 때문에 전년 동기, 그러니까 올해와 비슷한 올해 이제 18.5조 정도 예상하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18.7조. 근데 여기서 변화가 뭐냐면 올해 그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2조 원의 대손 충당금을 쌓았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향후에 경기가 불확실하고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 논리에서 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회복되고 내년도에도 회복 기조가 유지된다고 보면 그 대손 충당금 쌓은 부분들이 일부 들어올 수 있어요. 50%만 들어서 1조거든요. 그러면 이익도 내년도에 아마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참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장사가 최고로 이윤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하나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대출금리하고 조달금리의 차, 예대금리 차로 이제 은행이 영업을 하는 건데 일반 서민분들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려 그러면 조달금리, 예금금리는 엄청나게 싸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으로 이 예금할 때에는 신용등급을 안 따지는데 대출할 때는 신용등급을 따져서 계급을 쫙 만들어놨잖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손봐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좀비 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고요. 정부에서도 해결 안 된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좀 어려운데 현장에서의 생각이 어떠신가 싶어서. 금융위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우리나라가 높지 않다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라는 건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상승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기준금리 인상한 건 이제 반영된 부분이고요. 우대금리를 줄여놨어요. 이게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대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약간 배짱 장사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대금리를 축소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가 인상이 된 거거든요. 그럼 올해 근데 앞으로는 뭐냐? 기준금리가 인상됐잖아요. 그럼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면 은행들이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면 사실은 이제 그러면 개인들의 신용들을 잘 분석해서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1등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급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를 더 받는 건 리스크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를 어떻게 잘 평가할 수 있는 그 평가 모델들 지금도 있지만 그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든 인터넷 전문은행을 그 설립해 준 취지가 뭐였냐면 중금리 대출이에요. 이게 1에서 3등급은 은행 고객이고요. 7에서 8등급은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이나 이런 고객이에요. 그 4에서 6등급 이 중간 중신용자들이 실제로 보면 대출을 받을 때 이 7, 8, 9등급에서의 금리를 적용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주면 이 사람들이 금리 쪽에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했었던 건데 실제로 카뱅 이제 최근에 많이 중금리 대출 늘린다고 했지만 카뱅의 대부분 이제 고객들을 보면 좀 고신용자들 위주로 많이 대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쪽을 늘린다고 하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제가 감히 김인 연구위원께 답을 구하겠습니까? 출연료도 얼마 못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연끌해서 빚을 내서 투자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주택담보대출로.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정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돈 많은 사람들 방금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을 한다 그랬는데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다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걱정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된 이런 또 방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대출 받는 사람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5분위, 4분위들은 잘 안 받으실 거란 말입니다. 저 1분위, 2분위들은. 근데 이제 5분위, 4분위 되는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금리가 부동산 수익이 나니까 투자를 하면 또 수익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해서 대출을 못 받게 한다면 대상은 제가 볼 때 5, 4분위 분들일 것인데 그 영향이 밑에 있는 분들한테 금리 올라가는 형태로
간다 이 말이죠. 예, 예, 예. 그 중에서 영끌 젊은 분들이 집을 마련하려고 할 때 네, 예.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한 지가 얼마 신용이 아직 성립이 안 돼 그렇죠. 있는데 예. 이분들에게 중금리도 많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중금리는 기본적으로 대출금리가 10%대입니다. 그렇죠. 가상금리 때가 더 붙으니까. 자, 이 문제를 네. 우리가 주식 경제니까 이 은행들이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뭐 PR이 얼마입니다. PBR이 얼마입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예, 예. 은행도 기본적으로 국민 생활 속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예, 예.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우리는 IMF 때 금가락지 다 뺐단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럼 은행도 영업은 하지만 예, 예. ESG 개념에서 뭔가 이 젊은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우선 첫 번째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게 10%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공약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실적을 볼 때 4분기 때 꼭 보면 영업외에서 꼭 한 몇백억씩 잡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기부금 측면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티가 잘 안 나는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저도 이건 약간의 어떤 주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철학적 네. 논리를 지금 예.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신 부분이라서 예. 그 뭐 젊은 그 투자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은행들이 이제 그 이제 수익을 낸 거거든요. 저도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게 답이 좀 없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뭐 이게 도덕적인 거냐 아니면 자본주의 논리적인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굳이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철학적인 질문은 좀 하기가 어렵고 예. 사실은 시장에서 뭔가 트리거가 예. 놀이새가 공기가 딱 때려야지만 이게 총알이 탁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젊은 분들이 이런 주택 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 문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네. 그다음에 소비 성향이라든지 생산활동 참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은행들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제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네. 큰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 저한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